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숨어 있다. 나는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나 눈을 뜨는데 눈이 극심하게 피로하고 심지어 뿌옇게 보이는 것을 느꼈다. 계속되는 눈의 피로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잠을 더 자거나 인공 눈물을 사용하곤 했지만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안과를 방문하게 되었고 의사로부터 디지털 눈피로 라는 진단을 받았다. 디지털 눈피로란 우리가 장시간 화면을 주시할 때 발생하는 증상으로 눈의 조절 능력 상실, 안구 건조증, 프리탄시아 등의 증상이 포함된다. 나는 이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디톡스라는 계획을 세웠다. 디지털 디톡스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줄여 디지털 기기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우선 나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기로 했다. 첫 며칠은 쉽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싸워야 했고 할 일이 없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서서히 그 시간이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또한 규칙적으로 눈 운동을 시작했다. 20-20-20 규칙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는 매 20분마다 20피트 떨어진 곳을 20초 이상 바라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눈의 조절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눈이 이전보다 덜 피로하고 머리도 맑아졌다. 집중력도 향상되었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화면 너머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새삼 깨달았고 나 자신과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면의 평화도 찾아갔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이 궁극적으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증진시킨다는 것을 배웠다. 디지털 디톡스를 마친 후 나는 이제 하루에 한 번은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나 자신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저 쉬운 해결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찾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늘 생기 넘치는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나이가 90이 넘었지만 항상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궁금하여 어느 날 할아버지를 찾아와 비결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10가지 비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식단 관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했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의 맛을 살린 식사를 즐겼습니다. 단백질은 적당히 섭취하며 과도한 나트륨과 설탕은 피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꾸준한 수분 섭취입니다. 할아버지는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며 몸의 수분을 항상 유지하였습니다. 탈수를 막기 위해 도중에 잊지 않고 자주 물 마실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과도하지 않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마을 주변을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요가와 같은 스트레칭 운동은 몸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가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자는 것이 하루의 피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취미 활동입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신문 읽기나 퍼즐 풀기, 취미로 삼은 그림 그리기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웃과의 대화, 가족과의 따뜻한 만남을 통해 정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과의 교류는 그를 보다 행복하게 만들며 삶을 더욱 충만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해변이나 산, 공원 등을 방문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힐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비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루의 시작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는 자신의 건강 비법을 이야기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비법을 실천하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때 나는 운동에 흥미를 느껴 헬스장 노예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바쁜 직장 생활과 개인 사정으로 인해 운동을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 중 하나가 기초대 사량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작은 단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바로 운동 없이 가능한 방법들이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연구를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운동 없이도 기초대 사량을 높일 수 있을까? 내 여정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몸은 온도와 방향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는 온돌방에서 자던 습관을 바꾸어 보기로 했다. 나는 방의 온도를 눈곱만큼 더 낮추어 보았다. 연구에 따르면 추운 환경에서 몸의 갈색 지방, 조직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한다고 했다. 그래서 내 몸의 체온을 약간 낮추는 방향으로 방을 시원하게 했다. 흔히 우리가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백색 지방이지만 갈색 지방은 체내 열을 발생시켜 소모 칼로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다음 단계는 식습관의 변화였다. 특히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바꿨다. 단백질은 소화 시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게 만든다.
닭가슴살이나 두부,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까지 다양하게 섭취했다. 그러나 과하지 않게 하루 일정량을 유지하며 식사를 하니 오히려 더 포만감을 느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였다. 특히 최소 20분 이상 걸쳐 식사를 하니 내가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욕 컨트롤은 물론이고 대사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보다 체내 대사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가나 명상 같은 방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오고 이는 곧 대사 속도를 느리게 만든다. 놀랍게도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운동 없이 기초대사량을 조금씩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내가 알게 된 이러한 방법들은 비록 순간적인 성과는 빠르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나의 생활 방식을 더 건강하게 바꾸어 주었다. 이 여정은 나에게 있어서 단순한 체중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나의 삶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며 결국 나다움을 찾고 건강한 삶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러니 운동할 수 없거나 운동을 싫어하는 당신이라면 작은 변화들부터 생활에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네 번째 이야기 중 한 작은 마을 글렌우드에는 독특한 식물성 음식을 제공하는 작은 커피숍이 있었다. 그 커피숍의 주인인 롯은 여사는 자신의 삶을 식물성 식단 이점을 지역사회와 나누는데 헌신한 활기차고 박식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커피숍인 그린리프 카페는 식물성 식단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과 이미 이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한 사람들을 위한 지역 중심지가 되었다. 롯은 여사는 종종 식물성 식단으로의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하곤 했다. 농부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신선한 유제품과 고기가 그녀의 식단에서 주식이었다. 그러나 40대 초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은 후 그녀는 자신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식단 옵션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구와 개인적인 실험은 그녀를 식물성 식단으로 이끌었고 이는 그녀의 건강을 되찾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식단에서 동물성 제품을 제거하는 것은 마치 시각을 회복하는 것과 같았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맛과 영양의 생생한 세상을 보게 되었죠. 그녀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하곤 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변화와 영양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녀가 그린리프 카페를 열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다. 어느 비오는 오후, 갓 내린 커피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롯은 여사는 젊은 커플인 데이비드와 엠마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그들은 식물성 식단으로의 전환에 흥미를 느꼈지만 그에 대한 신화와 오해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B12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걱정했다. 엠마는 추가로 식물성 식단이 비쌀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음식의 다양성에 지루해질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다. 롯은 여사는 이런 우려를 여러 번 들어본 듯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앉으라고 제안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이야기하듯 신화와 진실을 엮어가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단백질에 대한 것입니다. 렌즈 콩, 콩, 퀴노아, 두부와 같은 식물성 식품에는 많은 단백질 공급원이 있습니다. 많은 상위 운동선수들이 식물성 식단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녀는 잘 계획된 식물성 식단이 모든 단백질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특정 비타민의 필요성과 B12에 대한 보충제가 어떻게 격차를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식사를 계획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녀는 말하며 모든 식단 변화가 그렇듯 아니라는 건 없죠? 엠마는 열심히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다. 롯은 여사는 맞아요. 비용에 대한 신화죠. 일부 특수식품이 비쌀 수 있지만 쌀품, 귤, 그리고 제철 채소처럼 기본 재료들은 가장 저렴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재료의 선택과 균형이 전부입니다. 라고 답했다. 대화는 환경적 이점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롯은 여사는 식물성 식단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며 고기 소비를 줄이는 것이 탄소 발자국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음을 공유했다. 환경운동가인 데이비드는 이 부분이 특히 매력적이었다. 그렇다면 지루함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엠마가 여전히 미심쩍어하며 물었다. 롯은 여사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가 약속드릴게요. 식물성 음식의 색깔, 질감, 맛은 당신이 만드는 만큼이나 흥미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전통적으로 식물성인 요리를 발견하는 것은 끝없는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라고 말했다. 오후는 대화와 웃음으로 빠르게 지나갔고 카페에 다른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자 데이비드와 엠마는 새로운 통찰력과 식물성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떠났다. 비오는 날씨 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그들 주위에는 서툴한 흥분과 확신이 감돌았다. 그린리프 카페는 여전히 글렌우드의 많은 이들에게 신화와 오해를 불식시키는 등대 역할을 하며 한 잔의 커피로 식물성 식단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더욱 깊게 다져나가고 있었다.